아빠, 엄마가 집 나갔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 든 수화기만 덜컥거렸어요. 아빠, 거기 계세요? 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올해 59. 부산 근교의 작은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아내 김영희는 같은 나이. 결혼한 지 33년째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어제 저녁이요.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더니 문자만 보내셨어요. 미안하다.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텅 빈 거실, 불 꺼진 안방, 식탁 위엔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아내의 글씨체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싸운 기억도 없었어요. 말다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인데 3년 전 일입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요. 강경화 말기. 수십 년 술을 드시던 분이었죠. 이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처가 식구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내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사 한 대도 무서워하던 사람. 수술이란 말만 들어도 떨었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25에 어머니를, 30에 아버지를 보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만난 장인어른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사위 고생 많았구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장인어른 덕에 전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처가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른들과 술 한잔 나누는 것도 행복이었죠. 그래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재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자네가 왜 그런 위험을.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수술 후 반년이 지났는데도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밥을 반 공기도 못 먹었어요. 옆구리엔 늘 둔한 통증이 있었죠. 간이 재생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회사 일도 버거웠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 배가 안 고파.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또, 요새 맨날 그러네.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미안해. 소화가 잘 안 돼서. 알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걱정하던 아내였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고 죽도 끓여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가 아픈 척? 이제 1년도 다 됐잖아. 아픈 척이 아니라 정말 아파서. 장인어른은 벌써 등산도 다니신다던데 당신만 왜 그래?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혜자가 공여자보다 빨리 회복한다는 말. 그게 사실이었어요. 장인어른은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정작 저는 여전히 힘들었으니까요. 미안해, 영희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됐어요. 혼자 먹을게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출근해요. 응, 다녀와. 저녁 늦을 거예요. 그래. 고작 이런 말들만 오갔습니다. 밤이면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주말엔 아내가 자주 외출했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우릴 더 멀어지게만 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별일 없었는데. 거짓말. 설 때도 엄마 표정이 안 좋으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처럼 모인 자리. 아내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만 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아빠, 엄마 어디 계신 거예요? 모르겠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말 그랬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툰 기억도 없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딸 대학 입학 때 찍은 사진. 그때 우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너진 일상.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전화 받으셨어요? 딸이 매일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제 전화도 안 받으세요. 오빠한테도 연락 없대요. 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문자, 읽은 표시조차 없었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든 말해줘. 집으로 돌아와. 아프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자. 제발 연락 좀 해줘.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 김 과장이 물었어요. 진수 씨, 요새 안색이 왜 그래?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 냉장고엔 며칠 전 반찬만 그대로. 저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아버님. 영희가 우리 집에 왔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말이야, 얘 얼굴이 말이 아니더구만. 무슨, 살이 많이 빠졌어. 눈가엔 다크서클도 잔뜩이고. 자네 둘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영희한테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더구만. 그냥 좀 쉬고 싶다고만 하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왜 자네가 미안해하나? 우선 며칠 쉬게 하마. 그동안 자네도 좀 생각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있다는 사실. 그게 한편으론 안도가 됐어요. 적어도 무사하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나한텐 말을 안 하는 걸까? 그날 밤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진수야, 나야. 어머님, 영희 얘기 좀 하자꾸나. 장모님의 목소리는 침중했습니다. 영희가 말이야, 요새 많이 힘들었나 봐.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자네 몰랐어? 영희가 우울증 진단받은 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울증? 이요? 응. 석 달 전부터 정신과 다니고 있었대. 약도 먹고 있었고, 석 달 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대. 자기가 약하게 보일까봐, 자네한테도 짐 될까봐. 어머님, 진수야, 영희가 자네한테 할 말이 많았나봐.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가 말하더구나.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 같다고. 자네가 아파서 힘든데 자기는 그걸 이해 못 해줬다고. 그게 무슨, 그리고 자네가 자기 아버지 살려주신 거, 그게 너무 큰 빚 같대. 빚이요? 응. 매일 그 생각만 하니까 숨이 막힌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자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온 거야. 제가 몰랐습니다. 영희도 자네가 몰랐으면 했나 봐. 그냥 혼자 견디려고 했는데 이젠 한계가 온 거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아내한테 짐이었구나. 장인어른을 살리기 위한 선택.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겐 그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던 거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아내는 혼자 견뎠던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인어른 댁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오게. 장인어른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 소파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 말씀대로 아내는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예전엔 통통했던 볼, 이젠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였죠. 눈가에 다크서클, 생기 없는 표정.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응,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거짓말인 게 보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야. 응, 우울증이 있었다며. 아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당신이 더 힘들까봐. 뭐, 당신도 수술 후유증으로 힘든데 제가 또 짐이 될까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당신이 아플 때 짜증만 냈어요. 빨리 나으라고 다그치기만 했죠. 그건 당신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자꾸 화만 났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얼굴만 보면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생각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영희야, 미안해요, 진수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죠? 저는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응,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당신 마음을 제대로 안 봐줬어. 수술 이후 저는 제 몸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우린 대화를 안 했어. 응, 서로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장인어른이 나오셨어요. 예, 아버님. 내가 미안하네. 무슨 말씀을. 내 때문에 자네 둘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아버님. 영희가 너무 부담을 느꼈나 봐. 아버지 살려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장인어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데 자네도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각자 외로웠던 거지. 죄송합니다. 자네가 왜 미안해하나? 우리 영희가 철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장모님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영희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니? 예. 집에서 둘이 천천히 얘기 좀 해봐. 이대로 있으면 더 꼬일 것 같구나.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많이 지저분하네.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미안. 청소를 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당신 쉬어. 아니에요. 아내가 걸레를 들었습니다. 청소라도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나서 그날 저녁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많이 못 먹을 거 알아서 조금만 했어요. 고마워.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역시 아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죠. 맛있어. 다행이다.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미소였어요. 영희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내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당신 속도에 맞춰서. 고마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힘들 땐 말해줘. 혼자 견디지 말고. 아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응, 약속할게요. 그날 밤, 우린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마주보며 누웠어요. 잘 자요. 응, 당신도.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의 균열, 그게 정말 아물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그 물음만이 맴돌았습니다. 깊어지는 상처,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매일 아침 똑같은 대화, 기계적인 인사만 오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있었죠. 하지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없어요. 당신이 드시고 싶은 거 하세요. 아내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무기력한 목소리, 생기 없는 표정,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할까? 네.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으면 괜찮아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영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왜 앉아? 잠이 안 와요. 약 먹었어? 먹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아내의 뺨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울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가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영희야, 약속했잖아. 힘들 땐 말하기로. 아내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응,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 저 때문에 당신만 힘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집안일도 못하고 당신 옆에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당신한테 나을 것 같아요. 영희야,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런 생각 다신 하지 마.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목이 메었습니다.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알았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해서. 괜찮아. 아내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나아지면 돼. 조급해하지 마. 하지만 제 말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질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시간 돼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병원 상담.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상담? 네. 담당 선생님이 보호자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딸과 함께 정신과를 찾았어요. 아내는 상담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응? 엄마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 거짓말. 제가 전화해도 목소리가 죽어 있던데요. 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그럼 왜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그걸 아빠가 못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는 왜 해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사이 좋은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연아. 네. 아빠가 노력할게. 정말요? 응.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남편이시죠? 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옆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악화요? 네. 자해 충동이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상태론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가정에서의 돌봄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환자분, 입원 치료 생각해 보실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싫어요. 하지만 입원은 싫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집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강제로 할 순 없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신 보호자분들이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분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부부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부 상담이요? 네. 우울증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내의 대답은 짧았어요. 아빠도 좀 엄마 신경 써주세요. 그래. 딸이 먼저 떠났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집에 갈까? 네. 차에 올랐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부 상담, 의사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요. 응.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영희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그날 밤 아내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영희야,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중에 먹을게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질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우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안방 불이 꺼졌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요즘 들어 같은 방에서 자는 게 불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내도 제가 옆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우린 점점 다른 공간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담을 받아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을까? 만약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혼? 아내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 돼. 중얼거렸어요.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이 어둠 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애 씨, 남편분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없어요.
박진수 씨는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 분 다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것 같네요. 상담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진수야. 예, 아버님. 영희 상태가 어떤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진수야, 내가 미안하네. 무슨 말씀을? 내 때문에 자네 둘이 이렇게 됐잖나.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장인어른이 울먹이셨어요. 자네가 준 그 소중한 간을 남 받을 자격이 없었어. 아버님, 영희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네. 내 딸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전화기 너머로 장인어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진수야, 자네 원망하지 않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네 인생을 망쳐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아버님. 목이 메었어요.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을 살린 것 고맙네.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그 사람 마음은 몰라줬습니다. 진수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영희야. 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피곤해요. 제발,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뭔데요? 나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뭐려?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근데 난 당신 마음조차 몰랐어. 장인어른 살린 게 당신한텐 빚이었구나. 난 그걸 몰랐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당신도 힘들었는데 난 내 아픔만 생각했어. 아니에요. 미안해, 영희야.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당신을 더 힘들게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 응. 저도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어요. 전 당신이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를 살린.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영희야. 당신한테 잘해야 하는데 자꾸 화만 났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서로를 위한다면서 서로를 힘들게 했네. 응.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우린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진수 씨. 응?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이혼 말고요.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왜? 전저를 다시 찾고 싶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로서가 아니라 김영이라는 사람으로요. 그러려면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말을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1년쯤?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필요한 거라면 고마워요.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응.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이 생각해 볼게요. 나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영희야. 나도요. 그게 우리가 한동안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대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요새 수채화도 배우신대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저도 변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퇴근 후엔 동네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뭘까? 곁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군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집 근처 카페요. 삼시에 1년 만에 보는 아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조금 올랐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왔어?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주문을 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좋아 보여.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내가 웃었어요. 요새 뭐해? 그림 그려요. 수채화. 그래. 재밌어? 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표정이었어요. 진수 씨는요? 나 그냥 일하고 집에서 쉬고.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진수 씨. 응, 저 많이 생각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네. 이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영희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예전처럼은 안 돼요.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응.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저한테 모든 걸 맞추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아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어요. 고마워, 영희야. 저야말로요. 그렇게 우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각자의 방을 썼고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에 2번은 아내가 그림 모임에 갔고 저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를 묶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장인어른 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오, 고맙네. 장인어른은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진수야. 예. 자네 덕에 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네. 아닙니다. 아니야. 자네가 준 그 선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영희도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와서 정말 기쁘네. 감사합니다. 자네 둘,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진수 씨. 왜, 저 기다려줘서. 당신 힘들었을 텐데, 참아줘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아내를 봤어요. 당신이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응.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젠 행복해요. 나도 손을 꼭 잡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린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요. 가끔 아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잘 그렸네 라고 말해줍니다. 아내도 제가 등산 사진을 보여주면 멋지네요 라고 말해주죠. 그렇게 우린 조금 서툴지만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 후회하진 않아요? 뭘? 우리 아버지 간 드린 거요. 아니,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아내를 봤습니다. 그 덕에 장인어른도 살아계시고 당신도 여기 있잖아. 그걸로 됐어. 아내가 울먹였어요. 고마워요. 나야말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네. 서로 아끼면서. 네. 그날 밤, 우린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처럼요. 33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사랑을 안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고 함께함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해, 영희야. 그리고 아내도 웃으며 대답해 주죠. 나도요, 진수 씨. 그걸로 충분합니다.